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에 들어가겠는데 세 번째 발표하실 분은 제목이 조선조 유학자들의 신선 문화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서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 조민환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께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주요 저술로는 동양예술미학 산책, 노장 철학으로 동아시아 문화를 읽는다 등 굉장히 많은 저술을 가지고 계시며 100여 편이 넘는 다수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의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민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선조 유학자들이 그들의 어떤 현실적 삶 속에서 신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특히 문화적 차원에서 좀 밝히고자 하는 그런 그 논문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이 퇴계 선생님이 읊었던 그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함영동 안에는 애초에 길이 없었는데 늦봄 산중에 기이한 꽃들 활짝 폈네. 우연히 그곳에 갔다가 좋은 기이한 경치를 내가 찾았으니 늙음하게 돌아가 신선 같은 집을 짓고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이 시는 늦은 봄날 꿈을 꾼 그런 어떤 그 정경을 이제 읊은 그 시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퇴계 선생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유학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유학자들은 사실은 그 신선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 논문이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신선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신선 같은 삶을 또 추구하는 것에서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유학자인 그 퇴계 선생께서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그 조선조 유학자들의 어떤 신선 문화 속에는 어떤 식으로 그게 펼쳐졌는가 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읊었던 그런 어떤 퇴계 이황 선생의 시는 조선조 유학자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신선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단초를 제공을 합니다. 우주 자연의 원리를 이 실질적인 이치에 입각해서 천도를 이해하는 그런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불로장생의 신선을 부정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부분들은 율곡 이 선생이 이른바 신선책이라고 하는 그 과거 시험 그 답안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육아 성인들의 어떤 그 불로장생에 대한 그 견해를 밝힌 그러한 그 과거 시험 그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 답안지가 결국 이제 율곡 선생이 또 장원급제하는 그런 어떤 그 식의 또 답안에 해당하는데, 자, 다시 한번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그 유학자들은 퇴계 선생처럼 신선처럼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절대 부정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그 염두에 두고서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조선조 유학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신선 문화가 어떤 양상을 보였는가
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선조 유학자들의 어떤 그 신선 문화에 나타난 한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신선에 대해서는 뭐 이 유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선처럼 산 인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렇게 긍정을 하는, 또 그리고 그런 식의 삶을 살고자 한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이제 여러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국에서 이제 여러 많은 그 신선과 관련된 그 이 저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저서를 보면은 실제로 불로장생의 어떤 그 신선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인물도 뭐 간혹 있어요. 이제 그게 그 진짜로 그 이 불로장생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뭐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런 다양한 그 신선 관련된 그 저서에 실린 그 인물들을 보면은 사실은 신선처럼 살았던 그런 행적들이 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신선처럼 산 그런 어떤 그 삶 자체가 이제 다양한 어떤 이 의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선처럼 산다라고 하는 이 사유의 어떤 출발은 그 신선이라고 하는 그 신선이 의미하는 그런 불로장생 차원에 관련된 그런 이 신선의 존재 유무는 처음부터 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불로장생의 신선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중국 그 신선 관련된 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사실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논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불로장생의 어떤 그 신선의 존재 유무는 유학자들은 이렇게 논의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신선처럼 사는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유사성을 띠고 있는 그 삶이 하나 있는데, 그 삶은 바로 은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층이 추구했던 은일적 삶이라고 하는 이런 점과 연계를 해서 본다면 그 신선처럼 사는 삶의 한 양상을 이렇게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사들의 은일적 삶과 그 신선처럼 사는 삶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은사의 은일적 삶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말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한나라 때 갈홍이라고 하는 그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뭐 포박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텍스트를 아마 이제 혹시 이 그 발표하셨던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걸 들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포박자와 같은 그 책 속에서 이 은일적 삶에 대한 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은일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특징은 일단 경제적으로 부유함과는 그 거리가 멉니다. 청빈함이 가장 기본이고, 또 실제 자신의 어떤 그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삶을 유지하는, 따라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 은일적 그 삶은 이제 조선조 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이 신선처럼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예증이 나오는데, 한나라 때 중장통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은일적인 어떤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이제 조선조 유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바로 신선처럼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은일적 삶이라고 하는 것의 원칙은 이 청빈함과 그 다음에 스스로의 노동을 이렇게 통해서 삶을 유지하는,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전형적인 은일적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은일적 삶은 이제 제가 이번 지금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린 그 신선처럼 사는 것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조 유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했던 그런 신선처럼 사는 삶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어떤 경제적인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또 이 그런 어떤 이 신선처럼 사는 삶
추구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이 어떤 이렇게 이 세속적 어떤 삶 속에서 일정 정도 뭐 고위 관료를 뭐 지냈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은일적 삶을 추구하는 것을 신선처럼 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일적 삶과 신선처럼 사는 삶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유학자들이 신선처럼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그 세속적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적당한 때에 그런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연산수 공간에서 은일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신선처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 정약용 같은 경우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이 바로 신선이 되는 근본이고, 또 그런 식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선처럼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관료지향적인 삶을 살면서도 항상 그런 관료지향적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조선족 유학자들은 이런 신선처럼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추구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신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산에 살 때 기본적으로 그 신선적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도시 공간을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정황에서 내가 어떤 식의 공간과 어떤 식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선처럼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내가 한양 도성 안에 산다라고 할 때 나름대로 신선처럼 살고자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들이 이렇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자, 그런 점에서 조선족 유학자들의 어떤 신선처럼 사는 삶의 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의 신선이라고 하는 이른바 심선, 마음 심자, 이제 신선선자, 이런 마음의 심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유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신선들이 사는 삶의 상징인 이런 어떤 산과 같은 그런 식의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로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선처럼 사는 삶의 어떤 또 철학적 근거 또는 문예적 근거가 되는 것은 도연명의 도화원기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이렇게 읊었던 그런 어떤 소박한 이상향에 대한 또 그런 이미지가 또 신선처럼 사는 삶의 어떤 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선족 유학자들은 신선의 존재에 대한 부정 그리고 불로장생을 비판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 황현, 매천 황현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매천 황현 같은 분은 신선의 존재 유무 및 유학자들이 추구한 신선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올해 불로장생의 그런 신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이제 신선처럼 사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펼치는데, 황현은 신선처럼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또 즐거움을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또 그런 즐거움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술한 또 글이 있습니다. 자, 기술된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동안에 관계 맺었던 그런 주변 인물들과 이렇게 일정한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부모 자식 그리고 이제 뭐 형제 그리고 이제 어떤 이웃 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신선처럼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선처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는 삶의 삶 그 자체 또는 그런 공간,
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절대 부정하지 않고 일정 정도 그동안의 어떤 관계지향적 그 삶과 그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관련된 욕망 표출에 의한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많이 뭐 들으셨겠지만은 도교에서 추구하는 홀로 그 어떤 궁벽진 그런 어떤 자연 공간에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신선관과는 그런 신선의 삶과는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그 사유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신선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존재 부정과 관련된 그 철학적 논의는 율곡 선생이 이 신선이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 이 신선에 대한 어떤 그 이 과거 시험의 어떤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한 그 이 신선 책과 관련된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유학자들이 그 신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규명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곡 선생께서는 신선에 대한 어떤 책문과 관련된 답에서 일단 천지의 이치는 기본적으로 실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신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근거하에서 신선술과 관련된 일체의 것을 부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율곡 선생의 그 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신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그 유가가 제시하는 전형적인 어떤 신선관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그 신선과 관련된 그 신선의 어떤 의미와 관련된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기가 모이고 흩어진 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사유와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태어난 그 어떤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기가 모였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그 생명체가 어떤 그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흩어진다라는 그런 점에서 자연에는 기가 모이고 흩어진다라는 그런 작용만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작용의 근간에는 이치 자, 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규론적 차원에서 인간의 어떤 생사 문제를 이렇게 그 규정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든 자연 현상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리 이외의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신선의 그 장생불사와 같은 또는 존재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 그 양생술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 도기법이라고 하는 그 육아식의 어떤 그 이 길을 통한 어떤 수양론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어떤 그 이 글을 제시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율곡 선생은 천지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유를 제시하면서 육아 차원의 장생불사의 견해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오래 살고 이렇게 그 짧게 사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이 생사관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육아적 사유틀 속에서는 이렇게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표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선의 어떤 불로장생의 신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율곡 선생은 이제 율곡 선생이지만 그러나 신선처럼 사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또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발표에서 그 강조하는 그 핵심인 바로 신선 그 자체와 그 다음에 신선처럼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좀 구별해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선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매천 황현 선생의 글을 잠깐 봤는데, 이 황현 선생은 뭐 유학자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신선의 존재를 이제 부정을 하는데, 신선이 어떤 점을 이제 문제 삼느냐라고 할 때, 신선들은 인간 세상사를 가볍게 보고, 그리고 방외적 삶을 사는 그 자체를
기신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런 어떤 그 방위적 삶이나 인간사를 가볍게 보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괴리된 삶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관계망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세상 만사 그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그런 것과 관련된 삶을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물이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흥취 어린 삶과 더불어서 때로는 어떤 그 쾌락적인 이런 식의 어떤 그 사유를 통해서 신선처럼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신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그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신선 그 자체보다는 그 신선처럼 사는 그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삶의 지향점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신선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황현 선생은 아주 태평스러운 그런 어떤 그 이 환경, 어떤 그 이 삶, 그리고 아주 호탕하면서 그러면서 자잘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성격을 가진 한 인물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경우는 도박을 좋아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잠을 즐겼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을 신선처럼 살았던 인물의 어떤 한 전형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이 황현 선생과 같은 그런 차원의 어떤 그 이 신선처럼 살고 뭐 산다라고 또는 신선이라고 일컫는 이런 식의 어떤 신선 문화는 결국은 일종의 호걸풍 어떤 신선 개념과 상당히 이제 그 유사한 그런 어떤 특징을 이제 그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그 들으셨던 바와 같이 아주 술도 좋아하고 더군다나 도박도 좋아하고 이런 식의 어떤 행태를 과연 신선이라고 또는 신선처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황현의 어떤 이 논의의 출발점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즐거움, 어떤 이 하나의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가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과 관련된 차원에서 어떤 신선처럼 사는 것의 어떤 연계성을 이렇게 그 모색한 그런 그 발언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곡 장유라고 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 그 주자학보다는 그 양명학 내지는 뭐 선불교 이쪽에 상당히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깊은 이해가 있었던 그런 점에서 이제 조선조 학문 자체가 온통 주자학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비판한 그런 어떤 약간 진보적 색을 띤 그 이 학자이면서 또 문장가인데, 이 장유가 그 제시한 그 신선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기본은 장수입니다. 어쨌든 이 장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선은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은 장수.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생 살아오면서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의 어떤 그 관리적 삶도 뭐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냈던 그런 정황과 관련된 이 어떤 다복함. 그리고 또 집안에는 이제 풍부한 어떤 그 재산이 있고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아까 자식들이 또 잘 출세를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세속적인 그 이 삶을 이렇게 그 기술을 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신선처럼 사는 어떤 전형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식도 잘 되고 뭐 집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라면 쉽게 말하면 신선처럼 삶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런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호걸풍의 신선처럼 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언은
우리가 이 앞서 봤던 그 청빈함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은일자 지향의 어떤 그 삶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삶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또 신선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서라고 하는 또 공간성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신선경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자들이 추구했던 신선경은 어떤 궁벽진 그런 자연산수 공간이 아니라 현재 다른 사람과 몸을 부딪히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인경에서 신선 주구적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또 그런 특징을 이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천은 신선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산천에 산다고 다 신선처럼 산다든가 신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신선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그런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이 산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금강산과 같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산 같은 경우는 신선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금강산 누구나 다 가서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그 바람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삶, 내가 어떤 공간에서 삶을 누릴 때 이런 신선처럼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가라고 할 때,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신선과 관련된 어떤 이 그 대표 공간으로 말해지는 그 이제 곳이 바로 이제 복례산, 뭐 방장산, 뭐 영주산 등등 이제 앞서 여러분들이 발표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신선 공간은 우리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내가 사는 그런 어떤 주변에 바로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간이 최립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이 장영당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서울의 그 이 도성 안에 살면서 남산에 두 개의 집을 짓고 사는, 요즘 말로 하면 다주택단에 두 개의 집을 그 두 채의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어떤 전경을 신선처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그 많은데 간단하게 그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 신선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어떤 삶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고, 결과적으로 이 선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람에게 멀리 있는 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그런 공간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경불원인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유를 제시를 합니다. 자, 이런 사유는 우리가 이제 철학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도불원인,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육아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그 사유를 이런 어떤 신선경에 적용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이 장영당이라고 하는 분이 그 남산에 이제 그 이 두 채의 집을 지어놓고 어떤 식의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발표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자세히 기술을 해놨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술을 보면은 과거에 그 남산은 상당히 그 아름다웠던 그런 어떤 그 산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 남산의 전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신선경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전경이 그 전경이었지 않은가. 근데 이 부분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그 풍수적으로 상당히 그 이렇게 좋은 어떤 그 위치에서 이렇게 그 사는 어떤 삶의 전경으로 이렇게 묘사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신선의 어떤 그 경지는 사람에게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신선처럼 살고자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는 그런 어떤 공간을 떠나서 이렇게 그 신선처럼 사는 이것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런 어떤 삶을 모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유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산수 공간, 궁벽진 산수 공간에서 신선처럼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주위에 그 신선의 정경을 이렇게 우리가 신선처럼 사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정경을 이렇게 꾸미는, 즉 정자를 만든다거나 또는 정원을 일정 정도 이 산수 공간처럼 조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식의 정황을 만들면 이제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사유가 좀 더 확장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신선 공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사유로까지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세속적인 것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행태를 우리가 그 삶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산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것을 떨치지 못하면 오히려 그 깊은 산 속이 더 이렇게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사는 그런 어떤 세속적 공간에 살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지만은 그게 바로 신선경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사유들이 이 조선족 유학자들에게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나타났던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는 공간이 공간 자체가 신선들이 살고자 했던 또는 그런 어떤 어떤 대표적인 공간과 관련된 그 삼신상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선경이라고 이렇게 여기면 굳이 삼신산을 찾아서 갈 필요가 없다. 따라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율곡 선생 같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관리적 삶을 살면서 이제 도성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 때, 그러면 이제 그 나름대로 신선처럼 사는 삶 자체를 이제 찾았던 또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읊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서울에 가면은 이 홍제 피른동 이쪽에 보면 이제 인왕산이 있고 그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청풍계동이라고 일컬어진 조선시대 때 뭐 이런 어떤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물도 이렇게 계곡도 졸졸졸 흘러내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공간에 가서, 근데 그 공간은 알고 보면 도심지에서 뭐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그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에 가서 말 그대로 하루를 재밌게 즐기면 이게 바로 이제 신선처럼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읊은 이제 시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신선경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스스로가 자부를 하면은 결국 이제 그런 삶 자체가 신선처럼 사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이 경치 좋은 산수 공간에서 이 아름다운 은둔, 이제 주역의 둔께가 있는데 그 둔께에서 이야기하는 가둔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퇴계 선생이 이제 도산선에 이렇게 도산서당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셨을 때, 그때 이제 자신의 삶을 살찔 비자하고 이제 은둔할 때 둔자 비둔의 삶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적이 있는데, 그 비둔 전 단계가 이제 가둔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 가둔의 삶을 살면서 세속적인 걱정 근심거리 다 떨쳐버리고 책을 읽고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여유가 있으면 차 한 잔 마시는, 이게 바로 이제 신선처럼 사는, 그리고 그 공간이 신선경이 아니냐
라는 이런 어떤 소박한 이 사유들을 이제 조선조 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유학자들은 불로장생의 신선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를 않아요. 왜? 불로장생의 신선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가둔적 삶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이 사는 공간이 신성경이다라고 여긴 그런 어떤 삶의 바탕한 상태에서의 어떤 신선처럼 사는 삶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경과 이렇게 멀리 떨어진 그런 궁벽진 공간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주위 환경을 어떻게 신선경으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이렇게 굉장히 하나의 화두로서 이렇게 나타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 마음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도연명이 말한 그 심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유가 신선경의 어떤 기본 신선처럼 사는 삶 및 어떤 이 신선경과 일정 정도 또 관련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자연의 변화를 포함한 인간 생사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천지의 실리 및 기의 취산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유학자들에게는 신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삼강오류 및 예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선조 유학자들은 이 도교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방외적 신선 문화는 일정 정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장생불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일취라고 하는 건 자유로운 어떤 현실 인간의 삶 속에서 그 나름대로 어떤 아주 고급스러운 우아한 이런 어떤 취향을 이렇게 이제 이루느냐 성취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일취에 대한 추구와 탈속을 통해서 탈속적 사유를 통해서 신선처럼 사는 이 즐거움을 얻고자 했다. 그러니까 신선처럼 사는 것의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이 때로는 아까 말했듯이 뭐 술을 마시고 또는 뭐 극단적으로는 도박 같은 뭐 이런 어떤 행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쾌락적 어떤 삶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방외 차원의 궁벽진 산수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어떤 이 신선 문화보다는 도성 안에서 또는 인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신선경이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마음속에서 신선경으로 여긴 그런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한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유학자들의 어떤 신선 문화의 한 특징이고, 그런 이 신선 문화의 유학자들의 어떤 신선 문화의 어떤 핵심은 선경은 사람들에게 멀리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의 신선이라고 하는 이런 사유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도판을 보면은 앞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팔선도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 앞선 발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들으셨을 것인데, 이 팔선도의 팔선 가운데 이제 조선조 유학자들 및 이제 이 일반 어떤 백성들이 가장 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런 인물은 여동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동빈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학자들이 흔히 하듯이 조선조 이 선비들이 흔히 하듯이 이 과거시험을 봐요. 그런데 과거시험 자체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선조 문인 사대부들과 어떤 그 감정적인 이런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동빈이 다른 어떤 그 나머지 신선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어떤 그 감정적 교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일반 백성들은 또 여동빈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의술 관련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또 이렇게 긍정적 부분들이 이렇게 작동을 해서 아마 이 8선 가운데 누가 최고의 인기 있느냐라고 하는 투표를 한다면은 그 여동빈이 거의 뭐 이렇게 가장 최고의 어떤 투표를 얻을 정도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신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김홍도의 포위풍류도와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그림 속에 나타난 여러 어떤 기물들 를 보면은 이런 또 그 신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방 안에서 근데 영지먼 영지 뭐 등등과 같은 뭐 이게 밑에 있는 칼은 이게 바로 여동빈을 상징을 해요. 방 안에서 어떤 신선처럼 사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 율곡 선생이 청풍계동에서 이렇게 그 어떤 신선처럼 사는 삶의 어떤 그 한 흔적들을 읊은 그 어떤 시에 해당하는 이제 청풍계의 어떤 그 이 경경을 그린 이 그림은 이제 여러 이 형태의 그림이 많은데, 겸재정선의 이런 어떤 그 그림들을 이제 통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신선풍의 어떤 삶을 추구한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선경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지역이 아까 금강산과 관련된 또 그 주위 이제 그 관동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이 조선시대 때 그곳이 신선경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유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표적인 그 신선경으로 일컬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삼일포라고 하는 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름대로 어떤 그 신선처럼 살고자 했던 이런 어떤 바람들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고자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조선조 그 유학자들의 그 신선처럼 산다라는 그 신선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거친 발표였는데 어쨌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조민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민환 선생님은 이 논문에서 좀 내용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쉽게 우리한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학자들은 불로장생의 신선을 추구하지 않지만 신선처럼 사는 걸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학자들은 성경은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신선 불원인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 불원인 사유의 신선적 삶에 대한 적용이다라는 내용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